소개받은 한준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카카오톡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파인 튜닝 챗봇 만들기라는 주제로 챗 GPT랑 라지 랭귀지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원대학교 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 과정을 마쳤고 석사를 취득을 했고요. 엔비디아 엠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엠베서더 하면은 대학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시도교육청 1급 전교사 연수도 하고 숭실대학교나 한밭대학교 등등에서 이 특강 형태로 강의도 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코난쌤이라고 치시면 유튜브 채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가 뭐예요? 라고 해서 대학생인데 아직 이런 걸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과제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해서 상상으로 그림도 하나 그렸어요. 챗GPT가 아니고 챗GPT죠.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알 겁니다. 이제 오늘은 챗GPT랑 라지 랭귀지 모델을 원리 설명을 좀 드리고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라지 랭귀지 모델 활용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몇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실습으로 간단한 챗봇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다양한 코드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지. 이게 또 인공지능 학과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들을 빠지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선생님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너무 또 어렵게 하면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 중간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뭐 인공지능 학과 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속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딥러닝, 딥러닝에도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컨볼루션 네트워크, 뭐 CNN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딥러닝의 범주는 컴퓨터 비전, CB라고 합니다.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연어 처리,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NLP라고 하는데요. 자연어 처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컴퓨터 비전이니까 로봇의 눈, 그리고 자연어 처리는 이제 귀랑 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뭐 오디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자연어 처리 쪽을 볼 거예요. 이제 RNN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LSTM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GPT가 탁 튀어나온 거죠. GPT가 나오면서 이 파라미터 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서 이제 이걸 거대 자연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중류는 뭐챗 GPT도 있고요, GPT, 바드, 클로버 X, 뭐 그 외에 이제 라마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오늘 또 하나 나왔습니다. 클로드라고. 특징은 클로드 같은 경우는 챗 GPT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되게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하이퍼클로버나 엔트로픽 그리고 지금 챗 GPT 전신인 인스트럭트 GPT 이런 것들이 이미 있고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해 와서 이게 22년, 19년부터 22년 사이는 이만큼이고 22년부터 23년 사이가 또 이만큼입니다. 네, 엄청나죠? 중국에도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화웨이에서 만든 모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클로즈드 이제 공개하지 않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모델 대표는 GPT-4 가장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건 라마2입니다. 라마2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GPT는 GPT-4를 쓰고 있죠. 최근에 GPT-4 뒤에 V가 붙어가지고 이제 사진도 넣으면 바로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파라미터 수인데요. 이 파라미터 수는 우리가 뇌가 대략적으로 10조 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한 1조 개 정도? 네, 1조 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다만 이게 크다고 해서 성능이 좋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는 클로즈드 모델이고 마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제가 앞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챗 GPT 작동 원리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준을 낮춰서. 쉽게 말하면은 다음에 올 낱말 문장 의미를 예측하는 딥러닝 추론 모델입니다. 딥러닝이란 말은 아까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머신러닝이 아니고 딥러닝이구나 이 정도는 아실 거고요. 추론 모델이다. 이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추론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빈칸을 놓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우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걸 예상을 하거나 혹은 들은 거나 본 것 중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학습을 했으면 있는 걸 그대로 잘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럴싸한 답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다 뒤에 연진아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GPT 아까는 챗 GPT 작동 원리 얘기했는데 GPT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먼저 요약을 준비했는데요. 약자는 다 아실 겁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포머인데요. 이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뭐 그랜저, 뭐 소나타 하듯이 트랜스포머는 딥러닝 그 모델의 이름이에요. 더 나아가면 사실 약간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뭐 트랜스포머 중에서 GPT도 있고, 버트도 있고, 뭐 바트도 있고, T5도 있고 되게 많은데 아무튼 트랜스포머는 그냥 차, 메이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벤츠, 뭐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메이커예요, 메이커. 제일 잘 나가는 메이커입니다. 네, 제일 잘 나가는 인공지능 딥러닝 메이커고요. 이 트랜스포머 원리를 이용해서 어쨌든 트랜스포머를 미리 공부를 시켰어요. 데이터를 많이 주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네, 제네레티브 즉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답을 내주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추론을 하더라. 뭔가를 생성해내더라. 라는 내용이 바로 GPT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GPT 1, 2 나오고 1, 2가 나왔을 때는 이게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GPT 3가 나오면서 파라미터 개수를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그러면서 얘가 단순히 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추론을 하더라 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트랜스포머 특징을 보면요. 트랜스포머 특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이 자연어 처리,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건데요. 자연어 처리의 대표적인 게 RNN이라고 있습니다. 그 RNN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명이 말하면 한 명이 말이 끝날 때까지 듣고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대화에 대해서 응답을 할 때까지 다른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직렬로만 처리가 됐어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여러 명이 동시에 여러 문장을 동시에 들어가도 동시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애들 발표를 하는데 초등학교 뭐 손들고 한 명씩 발표를 시키잖아요. 그거는 기존의 RNN 모델의 방식입니다. 네. 근데 트랜스포머는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손들고 선생님 저 발표할게요 하고 발표를 해도 선생님이 트랜스포머면 한 번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병렬 처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한 번에 집어넣어도 학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네. 병렬을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트랜스포머의 특징입니다. 프리트레인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미리 공부를 했다. 데이터를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네레티브. 네,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덩치를 키웠더니 얘가 기존에 공부한 것 이외에 다른 응용도 하더라. 추론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챗 GPT인데요. 이 GPT를 사람이랑 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선호하는 응답을 골랐어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합니다. 실제로 케냐의 연구원들을 모아놓고 인스트러트 GPT를 줍니다. 그리고 이 인스트러트 GPT, 챗 GPT의 전 모델인데요. 그걸 가지고 출력을 시킨 다음에 출력을 하나만 시킬 수 있지만 출력을 3개, 4개 시킬 수 있거든요. 출력을 시킨 다음에 이 출력에서 선호하는 걸 고르라고 해요. 선호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시켜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시켜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그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스트러트 GPT는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또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과 인스트러트 GPT를 이용해서 또 성능을 개선한 거예요. 네,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지금 RLHF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강학습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이고요. 휴먼 피드백. 네,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3.5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4의 특징은 이 GPT끼리 학습을 또 시켰어요. GPT끼리 선생 역할을 하는 GPT 그리고 학생 역할을 하는 GPT 나눠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적절하지 않는 응답을 고르세요 해서 문제를 내고 풀이를 합니다. 이건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GPT-4는 사실 그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스트럭처나 어떤 메소드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로즈드 모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덩치가 굉장히 커진 것 같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GPT 3.5를 병렬로 처리를 한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로 들어가 볼게요. GPT 얘기는 좀 했고요. 아까 제가 자연어 처리, NLP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자연어 처리를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가 이미지도 학습을 했더니 이제 라지 멀티모달로 가고 있어요. 멀티모달은 이제 유니모달 하나만 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귀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이제 오감이 있잖아요. 얘도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센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 멀티모달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연어 처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특징 중에 하나가 덩치를 키울수록 추론 능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학습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퓨팅 할 때 대부분 덩치가 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인데요. 덩치를 키웠는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게 되게 특이한 경우고요. 하지만 덩치를 다 키운다고 해서 엄청 훌륭한 모델이 나온다 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데이터셋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RLHF 같은 방법들을 소개를 했지만 그렇게 데이터셋을 잘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논문에 텍스트북 All You Need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 좋은 성능을 내더라 라는 내용의 논문이 나왔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텍스트북 교과서처럼 정말 엄선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튜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또 이런 내용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게 이 자이너 처리 모델을 서빙을 하고 그리고 학습을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 뭐 GPU 이런 게 필요한데요.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서 굉장히 비싼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되고요. 지금 A100, 뭐 H100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몇 천만 원, 몇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요. 개인이 하기가 안 되고 이제 약간 기업에서 혹은 나라에서 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더 적어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근데 일본어도 사실 없습니다. 일본어 기반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정리해 보면 대부분의 다 트랜스포머 기반입니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하면 트랜스포머를 안 배우고는 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뒤에 좀 나올 건데 이제 제가 수준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의 작동 원리, 기본 원리를 좀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개념이 몇 가지 나옵니다. 토크나이징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인베딩이라는 게 나오는데 보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차를 타고 여행 갑니다.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문장을 나누는데 우리는 지금 단어로 나눴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혹은 우리는 차를 타고 뭐 의미나 단어 따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가 토크나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제 토큰이 단어랑 매칭이 되지 않는데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토큰 그냥 단어 이렇게 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토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해당하는 토큰이 있을 거예요. 여행이라는 단어에 네, 토큰이 있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 다른 문장들 중에 여행을이 들어가는 문장들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여행을이라는 단어랑 가장 밀접한 거, 친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뭐 우리는 여행을 갑니다. 그냥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문장이 따로따로 있으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문맥을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이 관계들을 숫자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친한 것들을 뽑아요. 네, 친한 것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여행을 위해 이번 주말에 여행을 이렇게 뽑습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이것들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실제로 이렇게 동작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동작하진 않고 원리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 파란색 되어 있는 건 관련이 없는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관련 있는 단어랑 그렇지 않은 단어를 구분을 이렇게 나눠놓고 이걸 가지고 목록을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바꿔서 목록을 생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0은 관련이 없는 거, 1은 관련이 있는 건데 이 하나하나 여행을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인베딩을 시킬 수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해서 관련 있는 단어들을 모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네. 아까 제가 자연어 처리 얘기했는데 이렇게 토큰으로 잘라서 이걸 숫자화 시킨 것, 이거를 이제 인베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베딩. 좀 어려운 개념인데
벡터라는 공간에다가 단어로 해서 숫자로 넣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비슷한 단어, 바다, C랑 오션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 비슷한 인베딩처럼 보여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그 벡터 공간에다가 나열해 놓고요. 이거를 거리를 잽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어요. 의미를 묶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유사 문장들과 나올 수 있는 예상 단어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까 뭐 멋지다 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트랜스포머의 특징이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 문장에서 이 연관 관계를 찾는 게 셀프 어텐션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씩 찾았어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동시에 이렇게 다양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문장, 단어 사이사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자, 이렇게 보고요. 트랜스포머 너무 이거 다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부분은 인코딩,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디코딩 부분인데요. 인코딩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귀예요. 내가 사람이 하는 말을 로봇이 알아듣게끔 하려면 우리가 이거를 자연어를 기계어로 바꾸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토크나이징을 해서 숫자로 인베딩을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출력 과정에서는 반대로 저장되어 있는 공간, 이제 그걸 여기에 있는 이쪽에 이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있는 공간에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네,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보면은 처음엔 정보 입력이 되고 단어 위치를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큰 간의 관계 찾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안정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특성, 이게 보면은 이게 너무 또 정교화 시켜버리면 특징을 다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인 특성들을 넣기 위해서 피드포워드라는 걸 넣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디코딩 해가지고 의미를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앞부분이 인코더, 뒷부분이 디코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가 있고요, 디코더가 없고요.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만 있습니다. 인코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엔 디코더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중요한 이슈들. 크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네, 저작권. 네, 데이터 도용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이제 강의 다니면서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업무상 비밀 이런 것들 절대 넣지 말라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챗GPT에다 넣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API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도 무단 사용을 했다. 코딩을 할 때 저는 많이 쓰는데 제가 파인튜닝해서 썼던 그 나름대로의 이름이 담긴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걸 불러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거를 학습을 했구나.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학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론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추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안, 3, 2, 1. 내가 궁예로구나. 네. 그래서 틀린 내용을 정답처럼 얘기하는 거, 잘못된 추론을 통해서 하는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루시네이션을 잘못해서 아주 조금 빗나갔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맑은 고딕 폰트를 개발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줘.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맑은 한글 글꼴 디자이너고요.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동 개발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는 그럴싸한 응답을 내주는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뒤에서 좀 볼 거고요. 아까도 보여드린 GPT, 챗 GPT랑 잘 대화하는 방법, 요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을 조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영욱이 말 안 듣는 개를 순하게 조련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조절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말을 잘 듣도록 조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지금 요거는 수능 국어를 문제를 푸는데요. 약 한 2등급, 3등급 정도 나오고 GPT-4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COT라고 되어 있는데 chain of thought이라는 이제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을 썼어요. 이런 기법을 썼더니 상위 5%,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로 네, 수능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것보다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네,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프롬프트 작성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 해요. 이렇게 넣었고 뒤에 지문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볼 건데요.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랑 프롬프트 구분하기. 두 번째는 역할을 주고 단계를 나누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역할을 주고 단계 나누기.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예제를 주기. 네, 이거를 이제 few-shot learning 혹은 n-sho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예제를 하나, 두 개 줄수록 더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작성하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토큰 때문에 그런데요. 토큰이 한국어로 작성했을 때 토큰의 용량이 너무 커져서 원하는 프롬프트를 다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작성하면 더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 한글로 작성하면 이걸 번역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번역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용량이 커져서 안 들어가는데 영어로 바꿔서 넣으면 다 정확하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예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랑 프롬프트 구분하는 방법에 크게 보면은 이 구분자를 쓰는 건데요. 백티기호, 대괄호, 중괄호, 큰 따옴표 이렇게 이런 것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중괄호를 쓰고 있어요. 중괄호를 쓰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쓰는 거 혹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쓰는 거 혹은 백티기호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랑 프롬프트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는 명령어고요. 데이터는 실제로 먼저 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국어 지문이라면 국어 지문이 데이터가 될 거고 프롬프트는 문제를 풀어줘. 알맞는 정답을 고르세요. 이런 게 프롬프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기사 내용을 여기다 넣고 위에 백티기호 3개, 아래 백티기호 3개 넣고 한 줄 띄고 세 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요. 네, 이런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바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학교에서 쪽지 같은 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공문 같은 거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넣고 원하는 형태로 바꿔줘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죠. 혹은 꼭 필요한 내용들 혹은 공문을 1년치를 닫아서 제목만 딱 따서 월별로 해야 되는 공문들을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은 쭉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지도안을 짜봤는데요. 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 데이터 이렇게 넣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고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주제라고 하고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 아랫부분에다가 넣었어요. 변수라고 보실 수 있죠. 이제 변수를 넣어서 박스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넣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에 맞춰서 활동 내용이랑 준비물 유의사항 등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주고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건데요. 너는 다이어트를 돕는 식단 코치야. 제가 주로 쓴 예제가 이런 겁니다.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는 인사말을 작성해줘. 두 번째는 본문을 작성해줘. 세 번째는 신청서 내용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본문 가로 열고 걸어 닫고 밑에다가 본문은 어쩌고 저쩌고 쓰면 본문의 내용이 추가돼서 인사말, 본문, 신청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예제를 주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이제 글쓰기 결과를 좀 이제 평가를 해보려고 만들었는데요. 프롬프트가 좀 깁니다. 다음 대화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다음 평가 기준을 참고하세요. 하고 채점 기준을 줬어요. 채점 기준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예제를 줬습니다. 출력 예제. 제가 실제로 아이들의 글을 이제 평가를 한 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완성도가 주제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구조나 주스롱도 어려움이 없고 명확하다. 어휘 사용이 아쉽다. 철자 문법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제가 했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줬더니 그 다음에 글쓰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키즈 카페에 가서 친구와 놀았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근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채점의 기준을 반드시 주는 게 좋아요. 채점의 기준을 안 주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오픈 AI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인공지능이 사람 뭐 논문이나 그런 아이들의
그런 결과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대로 채점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반드시 위에다 넣어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제는 뒤에 있으니까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로 작성하는 거는 이제 토큰,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서 영어로 작성하면 좋더라. 처음에는 이제 한글로 작성했을 때는 이상하게 동작하던 게 영어로 바꿔서 쓰니까 잘 되더라고요. 자, 이런 프롬프트들 예제들을 보려면요, 플로우 GPT, 이거 영어 예제고요. GPTable이라는 사이트는 한국어 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가이드.ai 들어가시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최신 논문들의 내용들을 다 번역을 해서 넣어놨어요. 논문 내용과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들 다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점인데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AI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이트 오픈AI 쿡북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사실 굉장히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부터 보시고 영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긴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코드는 아니라서 이렇게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답변을 해. 이 내용에서 답변을 해. 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주로 렉이라고 있습니다. 렉. 그래서 이 지금 Say No라는 챗봇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나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이거를 제가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PDF 문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무료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학습을 시켜서 Say No의 가르침에 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해 줍니다.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능력 개발과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학벌보다는 능력과 직장 생활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보면은 164쪽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164쪽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행복한 삶은 개인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삶은 개인의 정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냥 문서를 넣을 수가 없고요. 그 문서를 쪼개요. 잘게 쪼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인베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인베딩 말씀드렸죠. 숫자로 바꿔서 어디 넣는다? 벡터 공간에다가 벡터 스토어, 벡터 스페이스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처음에 질문을 하면 벡터 스페이스를 찾아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들어서 답변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제 in context learning 혹은 렉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이제 파인 튜닝과 이제 렉 두 개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튜닝할 때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튜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완전히 바꾸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달리기 빠르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마력을 올리거나 혹은 나는 실내를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전등을 LED로 다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런 것들 합니다. 랩핑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도 그 출력 결과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라지 매우 크다 보니까 GPT 3.5 같은 경우 150억이 들었다고 해요. 150억이. 근데 그걸 한 번 더 시켜야 되는 거죠. 작게나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을 합니다. 뭐냐면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로라라는 기법이 있고요. 로라 기법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행렬을 넣지는 않았는데 행렬이 100 곱하기 100이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거를 100 곱하기 5, 5 곱하기 100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두 개로 행렬을 쪼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행렬 쪼개는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쪼개요. 쪼개서 앞부분에 있는 것만 쓰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만. 뒷부분에 있는 건 좀 버리고. 근데 앞부분에 있는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것, 또 중요한 것만. 그러면 처음에 100 곱하기 100짜리 행렬인데 100 곱하기 3, 3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100 곱하기 1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행렬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라 방식이에요. 저희는 이제 행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만 추출해서 그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챗 GPT 파인 튜닝을 하면 언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때 챗 GPT 파인 튜닝을 하면 좋느냐, 요 네 가지입니다. 처음에 프롬프트보다 더 높은 품질을, 그리고 더
많은 예를 학습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미리 예시를 주고 학습하는 방식을 few-shot learning이라 했는데 이 few-shot learning 방식을 확장을 시킨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렉 방식을 쓰면 프롬프트를 넣을 때 문서에 있는 그런 쿼리로 문서에 있는 정보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인 튜닝으로 넣었으니까요. 네, 프롬프트가 짧아지죠. 그러면 토큰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대기 시간. 네,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빠르게 탁탁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앞에는 렉 방식을 쓰면 문서에서 찾아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느린데 똑같은 응답이 나오더라도 파인 튜닝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파인 튜닝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물론 뭐 그냥 다른 모델을 튜닝하는 것보다 싸지만 개인이 쓰기에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이거 같이 해볼 거예요, 이따가.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인 튜닝을 할 때 모델을 엄청나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많이 주는 것보다 좋은 예시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데이터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데이터를 제가 다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냥 막 크크크 이런 것들 좀 전처리해서 지우고 정말 대화 내용만 필요한 내용들만 그 사람의 특징이 담긴 내용들만 담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건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예시이고요. 제가 프롬프트 보여드렸었는데 국어 글쓰기 시장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해볼 수 있는데 네, 한번 해볼게요.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이렇게 해볼게요. 생성을 하면 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긴 프롬프트가 여기 내장이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시전기. 전 이걸 애들한테 주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한번 이걸 써봐서 틀린 부분이 있나 좀 개선을 해라. 이런 용도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생기부 세특 바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취 기준에 따라서 뭐 활동을 넣고 교사에 뭐 넣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힘들겠는데 해서 그것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그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취 기준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역량, 수행, 성취 수준, 교사 총평 이렇게 네 개를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문서를 보고 그럼 이걸 가지고 성취 기준을 넣으면 클릭해서 생성하면 이렇게 나오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 앞부분에는 성취 기준을 입력할 수 있게 이제 표로 정리해서 주면은 선생님들이 클릭하시면 여기 내용 들어가고 평가 생성하면 바로 되게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이 들어가지 않아요. 프롬프트만 넣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문서 기반 학습입니다. 교권 보호 챗봇이고요. 밸류가라는 서비스를 썼어요. 요거 특징은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굉장히 쉽게 툴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주 쓰이는 질문들 이런 거를 가져다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23년 최근에 일부 수정했던 교원의 교권보호 활동 보호 매뉴얼을 담아서 넣었고요. 네, 그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권보호 챗봇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문서의 내용도 보여줍니다.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밸류가라는 서비스고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입니다. 단점은 문서 하나만 공짜고요. 2개부터 돈을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하나의 문서만 내가 뭐 교무부장 하고 계시다. 그러면 근데 이제 학칙이 필요하다. 혹은 뭐 정결 규정이 위임 정결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올려놓으시고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링크 달아놓거나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그 채팅 근데 메신저 링크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쉽게 할 수 있죠. 일을 좀 많이 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해볼게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되고요. 모바일도 대응이 됩니다. 보여드리면 사용법 이렇게 안내되어 있고요. 동영상으로 추가로 안내했고 채팅을 여기다 합니다. 채팅 여기다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가 이걸 처음 만들어 보고 다른 고민들 넣었는데 아이들이 써보니까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성 고민, 진로 고민, 상담, 가족 상담, 학업 상담인데 중고등은 이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지금 누르니까 바로 툭 튀어 나오죠. 네, 속도가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파인 튜닝을 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면은 답변마다 표정이 답변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제가 동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표정 혹은 뭐 제안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아니고 대화 내용을 분석을 하면 이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정성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인식도가 어느 정도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있고 적응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수치화해가지고 점수로 보여주고요. 그 기준을 아까 우리가 그 글을 평가하듯이 이제 이걸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기 누르면 이 내용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미지 생성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하면 PDF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써보니까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나 또 사춘기 이제 겪는 친구들에게 그 상담 챗봇으로 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제가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예시랑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고민인 건데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한계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들 보여드렸는데 이 가르치는 일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제 문제 생성하거나 컨텐츠 생성하거나 수업 연구하거나 채점하거나 이런 걸 쓸 수 있죠. 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AI가 판단 채점 안 된다. 가이드가 있어요. 채점 기준을 주지 않고 과제물 평가하는 거. 네, 그리고 채점 기준을 주는 거는 문제 없지만 그 결과는 교사의 책임이다. 이게 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채점을 해주는 비서인데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을 잘 했는지는 확인은 교사가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논문 쓰신 분들 자기 논문 쓰는 거 상관없어요. 자기 논문 쓸 때 GPT 적극적으로 저는 쓰는 거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남의 논문 리뷰할 때 안 된다. 네, 남의 논문 리뷰 특히 리뷰어들이 GPT 써가지고 리뷰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 아마 논문을 쓰시거나 뭐 써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GPT 이용해서 초록 같은 거 잡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주는 거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는 글을 잘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생기면서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심지어 GPT가 생기면서 글도 안 씁니다. 글을 누가 써줘요? 챗GPT가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저하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게 양날의 검이죠.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생각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지만 이 문해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만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고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의 허락하에 사용 가능하고요. 선생님 안 됩니다. 부모만 됩니다. 네, 그리고 과제 작성할 때는 반드시 출처에 챗GPT 표시하기.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것도 출처 표시하잖아요. 챗GPT 답변이면 챗GPT 답변이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할루시네이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다른 인공지능이랑 모델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편견이 있습니다. 편향성 이런 얘기는 인공지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요.